자, 안녕하세요. 부수학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통일신라의 대외무역 부분을 할게요. 교재 73페이지 보세요. 예. 자, 그 통일신라 대외무역인데, 통일신라의 대외무역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통일신라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교육 대상이 당이겠죠. 그래서 대당무역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공무역과 사무역을 이제 겸해서 했죠. 공무역은 조공무역을 말하는 거고, 사무역은 이제 개인 상인들이 했던 무역을 사무역이라고 이제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대당무역 할 때 중요한 곳은 청해진이 있고, 그 다음에 당성진, 특히 울상항이 최대 무역항이었어요. 통일신라 시대 때.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삼국시대 때 신라의 제일 큰 중국 간의 통로는 당항성이었죠. 근데 여기는 울상항이 최대한 무역 중심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와 당나라 간에 무역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많은 신라인들이 중국 건너왔거든요. 그래갖고 연안 일대에 신라인들이 많이 거주했어. 그래서 양쯔강 하주일대나 상동반도 일대에 신라인들이 이제 거주했고, 그들 간의 신라인 네트워크를 형성했거든요. 그래서 이 신라인 네트워크가 나중에 이제 이정기세력이 이용을 했고, 그다음 이정기세력이 망한 후에 장보고 세력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기관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 신라인들의 집단 거주지가 있어. 이걸 신라방이라고 해요. 신라방. 그 다음에 신라방에 있으니까 신라인들 감독하는 기관도 있어야 되겠죠. 이게 신라소라고 하고, 자, 근데 주의할 것은 신라소 부분을, 이건 신라가 설치한 기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당나라가 설치한 기관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나라는 상당히 개방적인 나라죠. 그래갖고 신라 이뿐만 아니라 당나라에는 여러 민족들이 같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민족별 거주지가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슬람이나 이런 사람들 거주하는 지역을 번방이라고 했어요. 번방. 그래서 이 번방에는 이슬람의 이제 관리를 신라인들 임명했어요. 이슬람인들을 관리 임명해서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와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라원인데, 신라원은 신라인의 집단 거주지에 세운 사찰이야.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것이 장보고의 적삼법화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예닌의 저서인 입당 구법 순례행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라와 장보고가 그 당시 장보고가 그 당시 이제 자신의 어떤 사제를 털어가지고 만든 적삼법화원에 대해서 서술돼 있고, 예닌 같은 사람은 입당 구법 순례행기에서 장보고와 관련된 기록을 상당히 많이 남겼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예닌이 저기 이제 도당 유학을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장보고야. 그래서 장보고가 이제 그 사람을 경제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일본을 왔다 갔다 할 때 배도 제공해줬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입당구법순례 행기에 장보고가 중국에 활동했던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신라간인데요. 자, 신라가 중국 당나라의 상동반도에 덩조에 설치한 사신 유소서예요. 이건 이제 신라가 설치한 거죠. 그래서 신라간 외에도 발해가 등조에 설치한 간이 있죠. 발해간이라고. 예. 자, 그 다음에 일본과의 대외무역을 보면 통일 이후에 상당히 경계를 했다가 8세기 이후에 교류가 활발해졌다. 통일 직후에는 신라가 고구려 백제기 동맹을 경계하고, 또 일본이 통일 신라를 경계했기 때문에 자유지 못했어. 그리고 특히 이제 일본하고 이제 신라 간에 사신을 이제 보냈거든요. 근데 통일 직후에는 사신 교류도 잘 안 돼. 보내면 의식과 격식 문제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추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당시 기사를 보면 일본 애들은 예전에 통일신라가 이제 일본을 좀 받들어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받들어 모신다고는 외교상 좀 의례적으로 좀 존중해 줬어. 왜냐면 신라가 그 당시 이제 7세기 때
안팎으로 이제 공격을 받잖아요. 고구려 백제나. 그렇기 때문에 일본까지 적을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립되겠죠, 완전히. 전후도 해가지고. 그래서 일본이, 신라를 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뭐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라가 좀 일본의 황실과 일본에 좀 깍듯하게 대해줬는데, 이제 통일 이후에는 그렇게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동등한 국가로 대하거나, 아니면 자신은 왕성국이라고 하면서, 황제로 이제 하고, 좀 일본의 국왕을 좀 깎아내리는 그런 것도 있고, 거꾸로 일본 국왕도 계속 그 예전에 자기가 다녔던 신라인들 방식대로, 신라 대한 태도대로 하니까, 이게 양국 간의 격식 문제 가지고 막 티격태격 해가지고, 제대로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요때만 끝난 게 아니라, 당나라와 신라는 공식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계속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였어. 그래서 한때는 일본이 신라를 치고자 마음먹었죠. 근데 그래서 이제 발해하고 이제 손을 잡으려 했는데 그 신라를 치겠다고 한 그 뭐냐면 지도자가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실각하는 바람에 그만뒀는데 신라하고 일본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할만하지 못했는데 이게 이제 7세기 후반 때 더 나타나죠. 근데 9세기 넘어와서 8세기 9세기 넘으면서 이제 신라가 일본과 교류가 일어나. 그때 이제 주의하는 교류가 일어났다고 해서 국가 간의 교류는 아니에요. 어떤 교류죠? 사무역이 주로 많이 행해졌죠. 특히 이제 그 9세기 이후에는 누가 활동하죠? 장보고가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장보고의 활동을 통해서 당하고 신라하고 일본은 교류가 일어나.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그 당시 그 경당사를 파견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후에 9세기 이후부터는.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그 중개를 누가 역할을 했냐면 장보고에. 그래서 장보고가 중국에서 사들인 물건을 일본에 갖다 파는 그래서 이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일본 간의 관계에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해적들이 많아졌어요. 해적. 보통 우리가 해적하면 그 외적만 생각하죠. 근데 이때 그 해적들은 9세기에서 10세기 나타났던 해적들은 그 일본 해적이 아니라 신라 해적들이야. 그래서 이제 장보고가 이제 그 해적들에 의해서 신라인들이 많이 중국이나 이런 데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이제 한탄하면서 그걸 막으려고 했던데, 요때 해적들은 중국 해적이나 일본 해적보다는 그 신라 해적들이 많아요. 왜냐면 못 먹고 못 사는 그 신라민들이 해적으로 이렇게 돌려나거든요. 그래서 전에 말한 것처럼, 대마도에 일본 해적들이 많이 나타나서, 아니, 신라 해적들이 나타나서 그걸 쳐부시는 내용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뒤에 나오는 이 외부와의 관계가 거꾸로 된 그 역전된 형상들이 이때 9세기, 10세기 때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보고요. 일본 간의 교육은 공무역보다는 사무역 위주로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장보고의 활동이죠. 장보고의 활동. 별표 2개 쳐놓죠. 그래서 장보고의 기록은 그 일본 측 사서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적 사서에서는 그 두목이라는 사람이 번천문집이 있어요. 번천문집에도 나왔고 예닌의 입법 구백 순례 행기 이런 데서 이제 나왔고요. 삼국사기나 그런 기록에서도 이제 보이죠. 특히 여러분들 이제 기억할 측은 뭐냐면 예닌의 그 입당 구법 순례 행기예요. 그 예닌의 입당 구법 순례 행기는 꼭 외워주셔야겠죠. 그래서 장보고의 중국 내 활동을 자세히 기록을 해놨다.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는데, 자, 그러면 관련된 그 기출 근거편을 보고 넘어갈게요. 1075페이지 펴보세요. 자, 1075페이지가 76페이지네요. 네. 76페이지를 보면 거기 주 152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9세기 전반에 이제 동북아시아 정세를 기록할 정치사적 문헌이자 불교사의 중요한 측면을 기중한 자료인데요. 그래서 예닌이 그 구법하는 과정들을 적어놨어. 그래서 크게 이제 1권, 2권, 3권을 4권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일행이 장안을 떠나다가 자신만의 따로 떨어져 구복의 길을 걷는 것을 쭉 적어놓고, 특히 이 권에서는 볼 게 뭐냐면 적선 벅파원에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4권에도 이제 청해진과 관련된 장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중국의 당시 이제 당나라 신라 일본 간의 어떤 교주사람들, 그 다음에 장보고와 제 당시 신라인들 연구에 꼭 필요한 책이 입당, 구복, 술행기, 그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입당이라는 것은 당나라에 들어가서 뭘 구했다는 거예요? 불법을 구한 가정을 적어놓은 기행문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요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각자 읽어보세요. 예. 자, 그러면 장보고가 이제 보죠. 이 장보고는 전라도 완도의 섬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이제 어릴 때 한을 잘 쓴다고 해서 군복이라는 명칭을 얻었고, 그에 이제 당나라 건너가죠. 그래서 당나라 건너가서 당나라의 뭐냐면 용병이 돼요. 그래서 당나라는 그 당시 이제 당나라의 군사에 많은 외국인 용병들을 끌어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활동을 하고, 중국의 당의 무령부 소장으로 진급을 하게 되죠. 소장은 오늘날 말하면 중대장 정도 보면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사도를 통일했다. 요때 상동만도 이사도 세력은 누구의 이사도가 누구죠? 이사도 하나무자 누구예요? 이정기죠. 그래서 고구려 유민 출신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도를 토벌을 하고요. 그 후에 이제 당군에 퇴직을 한 다음에 당나라 군대에 이제 나온 다음에 당나라에 있는 신라인들을 연결하는 무용로를 개척을 하죠. 그래서 당, 신라, 일본 연결하고, 그다음 아까 설명했죠. 당나라 있을 때 적선, 벅하원 같은 것들을 세우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신라에 돌아와서 그 당시 이제 흥덕왕에게 뭐냐면 1만 명의 부대를 받아서 그 당시 완도에 천해진을 설치하려. 그래서 삼국사기에서는 흥덕왕이 1만 명을 줬다는 식으로 기록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준 건 아니라 원래 장보고가 가지고 있었던 세력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회적을 소통하고 남해와 항해 해상고통료를 지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일본과의 무역을 독점하고, 더 나가서 그 당시 이제 정치세력을 성장하게 되죠. 그때 신문왕이 이제 원조를 내서 정치세력을 성장하게 되는데, 요걸 좀 보면요. 이게 이제 칠판 글씨가 좀 약간 그래가지고 말로 좀 설명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흥동왕이 이제 죽고 나서 후사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사촌끼리 군정계하고 재룡계끼리 싸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군정계하고 재룡계 싸울 때 재룡이 이제 군정을 죽였어. 그래갖고 군정의 아들이 누구냐면 김우징이에요. 그래서 김우징이 청해진으로 도망갔죠. 그때 이제 청해진 도망가고 그걸 이제 장보고가 거둬준 거야. 그래서 이제 보호해준 거죠. 스폰서 역할을 해준 거죠. 근데 이제 재룡이 왕이 되는 사람이 시강왕인데, 이 시강이 나중에 자기와 이제 같이 했던 사람들, 김명과 이용 그런 사람들의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김명한테 죽죠. 민해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은 김우징이 김양한테 그걸 듣거든요. 그래서 김우징과 김양이 손을 짜고 민해왕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군대가 없는 거야. 그 군대를 누가 빌려준 거죠? 5,000명 정도를 장보고가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장보고가 빌려주고 김우징이 그 병력을 이끌고 민해왕을 치고 자기가 왕이가 됐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신문왕이에요. 신문왕.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냐면 문성왕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기록상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잠깐 기록이 다른데, 빌릴 때 약속을 해줬어. 장보고한테. 장보고에 따른 문성왕의 세자비로 간택을 시켜주겠다. 또는 신문왕의 왕비로 채택을 하겠다. 기록만 약간 다른데, 그런데 이제 막상에 왕이가 되고 나니까, 그 당시 왕은 일단 사이든, 세자비든 왕비든 장보고에 따라 받아들이려고 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김양 등을 비롯한 진국이식도 반대한 거야. 어떻게 천황거택 땅을 받아줄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삼국사기에 하면 신문왕이 이제 자기를 보내서
죽이라고 하죠. 염장을. 근데 실제로 염장이 파견한 사람은 그 기록만에 나는데 신문왕이나 문송왕이 아니라 누구를 이제 보고 있냐면 김양호를 보고 있어요. 김양호. 예, 삼국사기에만 그렇게 적혀 있는 거고. 왜냐면 김양 입장 때는 왕실이 장보고와 손을 맺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강해지겠죠. 군사력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경계했던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장보고가 죽고 나서 장보고가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흩어지게 돼요. 물론 이제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나중에 남해안의 해상세력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나주 세력이죠. 나주 세력이 나중에 누구하고 손을 잡죠? 왕건과 손을 잡게 되죠. 예. 자, 하여튼 그렇게 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요때 청해진의 부상 요인이 있는데 요거 별표 2개 쳐놔야 되겠죠. 예.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요인들 보면 일단 교육의 지리적 이점. 그러니까 이제 이 완도라는 곳이 어디에 딱 중간에 있죠? 중국과 일본의 중간에 있죠. 예. 그래서 서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해적대지를 통한 상선보. 왜냐면 그 당시 해적들이 많았어. 해적들이 많으면 일단 무역하기가 되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장보고가 이제 해적을 택지한 이유가 신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자기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적을 퇴치해야 돼. 그래서 장보고는 단순한 상인 집단이 아니라 군사 집단으로 연결돼요. 예. 그래서 군사 복합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왕과 신라서 등 중국 내에 신라인들과 연결돼 있죠. 그런 것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당과 일본과의 무역력 증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그 뿌셈에 보면 그 강진이나 이런 데가 이제 어디냐면 도자기 산지예요. 그래서 도자기 산지가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그 도자기 산지를 장악을 해서 그걸 이제 일본과 중국에 팔아먹는 그런 것까지 연결시켜서 보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당과 일본의 이제 무역을 보면 당한 청해진을 거점으로 중국의 적산포와 초주, 양주 등지에 이제 하고 남방역을 주로 이용하죠. 그래서 경당 매물사나 무역선인 교관선을 이용해서 나당간의 무역을 독점하고요. 그 일본은 그 장보가 파견 해역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큐슈 일대에 하카다 무역소를 설치해요. 이 하카다 무역소는 이제 어디 있냐면 대제부라고 하죠. 보통 북큐슈 일대에 중국과 이제 그 한반도를 대상으로 한 무역기관이 있어. 이 대제부를 바탕으로 해서 있던 것이 하카다만 부근인데 여기에 하카다 무역소를 설치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장보고는 이제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보고 활동 부분만 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장보고가 정치에 개입을 했죠. 어느 왕 때? 신문왕 때.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청해진 누가 승인해줬죠? 흥동왕이.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에 나왔던 부분이죠. 자, 그러면 그 청해진의 부상 요인 관련된 부분들을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찾아볼게요. 1075페이지 펴보세요. 1075페이지. 자, 1075페이지 주 151번을 보면 9편에 있는 내용들 이제 했는데, 요거와 관련된 내용들 이제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주 151번이요. 네. 장보고가 귀국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귀국 후 흥덕왕에게 청해 진영을 설치하여 노비 양매 방지와 노비 그 저기 약탈 노비 그 매매 금지요. 매매 방지. 예. 매매 방지 좀 수정해 주세요. 잠깐 맞네. 양매 방지에서 노비를 약탈하고 매매한 것을 방지했다는 뜻이에요. 한자를 보니까. 예. 맞아요. 예. 띄어쓰기가 잘못됐어요. 노비 양매 방지와 해적 수탕의 뜻이 있다고 진화하는 것을 고려하면 그는 분명 해상 세력가로서의 진출에 뜻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뜻을 받아들인 흥덕왕은 그에게 1만의 군사를 주어 청해진을 설치하도록 허락하고 신라 역사상 관직에도 없는 대사라는 직함을 주었다. 이로써 그는 명실공히 해상 세력가로서 등장하여 뜻을 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특히 청해진을 설치한 완도의 지리적 조건을 보면
황해를 횡단하여 중국과 연결되고 동남쪽으로는 중국의 북규슈, 악다로 이어지는 해상교통의 길목이며 더욱이 경주의 광문인 울산항을 왕래하는 나당 양국의 상인들과 일본과 당과 사이에 왕래하는 사람들을 통제, 장악, 보호할 수 있는 천연의 요새지이다. 한편 내륙으로는 강진, 남해, 나주동, 영산강 유역 연안 등지의 토호나 군서 해상 세력을 통화할 수 있는 천의 조건을 갖춘 곳이다. 장보고는 이 청해진을 거점으로 해상무역을 전개하였다. 중국 내에는 적산포를 중심으로 효주, 연수, 양주 등지에 분산되어 있는 신라무역상을 하나의 교역망으로 편제하여 그 영야권 하에 두고 중국 서남해 지방까지 세력을 뻗쳐 나당 간의 무역권을 독점하였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뒤편을 보면 1076페이지에 주 153번하고 154번이 장보고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서 최근에 교과서에 장보고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실어놨어요. 그래갖고 이제 특히 한번 봐야 되는데 장보고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긴 많은데 이제 시간 관계상 좀 한 번만 읽고 보고 넘어갈게요. 비상교육 53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보면 이제 동아시아 해상왕 장보고가 바다를 지배하다.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자료 1번에 보면 청해진 설치 부분, 흥정왕이 이제 허락을 받고 대사 칭호를 받았고 이제 청해진이 설치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상권 장악 부분 있죠. 그래갖고 당나라와 신라의 무역을 통해서 해상권 장악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 자료 3번은 이제 장보고와 해상왕의 몰락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우징의 왕위 계승을 이제 도왔죠. 이 사람이 신문왕이 되는데 자기 딸을 문송왕, 또 다른 경우는 신문왕께 혼인시키려 했지만 중앙귀족의 반대로 실패를 했고 결국에 염장에 의해서 장보고가 함살됐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다 읽지 못하겠고 이제 시간 관계상 자료 2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장보고는 해적을 소탕한 이후 중중국해 일대의 해상권을 장악하였다. 그는 당해 전담 매물사와 함께 교역선을 보냈으며 일본에는 회역사와 함께 상선을 보내 중개 무역을 하였다. 또한 이슬람 상인들이 당해 가져온 서역의 물품들을 신라와 일본에 전하고 당시 인기 있었던 월주요의 총자 찻잔 제작 기법을 배워 청해진에서 직접 생산하여 수출하기도 하였다. 입당과 귀국 여정을 도와줄 것을 탄원했던 일본인 승려 예닌의 서신을 통해 일본과 당을 잇는 해상 교통로에서 장보고의 위세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장보고는 강력한 군사력과 무역을 통해 축적한 부를 토대로 신라 최고의 지방 세력으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해상 연결망을 지배하는 해상왕이 되었다. 예. 자, 그 다음에 지도서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지도서 311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이제 지도 311페이지에 보면 그 신라시대 때 다흥성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장보고, 청해진, 그 다음에 신라소, 그 다음 그 뒤에 신라방, 신라촌, 신라원, 적산 법화원까지 신라까지 쭉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뒷부분은 다 이제 겹쳐 있으니까 좀 안 겹쳐 있는 부분만 좀 볼게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뒤에 보면 신라방하고 이제 신라촌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신라방은 그 덩조에 그 뭐냐면 설치되어 있고, 그 덩조에 있던 그 신라방은 이제 신라간은 그 당시 이제 신라사신과 유학성을 유속시키는 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여기 있고 제가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네. 신라 그 소가 그 당나라가 설치한 게 아니라 그 신라가 설치했어. 예, 좀 수정해서 받아주세요. 예, 보니까 신라 소를 설치했네. 예,
그래서 신라소를 설치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총단, 아와 통역관 사무원들을 지원해줬다. 이거 좀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라원인데 신라원은 이제 그 대표적인 적산 법화원인데 요 적산 법화원만 좀 읽어볼게요. 그 312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통일신라 때 당나라 산둥성 원동현 적산촌에 장보고가 세운 사찰이다. 이 사찰은 장보고가 당나라 무령군의 소장으로 있을 때 1년 수확량이 500석이나 되는 토지를 기본 재산으로 하여 창건하였는데 신라의 승려로서 당나라에 가는 사람은 물론 일본 승려들까지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이 사찰에서 우리 고승들이 여름에는 금광명경을 겨울에는 법화경을 강론하였는데 그때마다 많은 신라인들이 참석하였다고 한다. 이 사찰의 도움을 받은 바 있는 일본 승려 앤린의 여행기인 입당 9법 순례행기에는 이 사찰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예. 그래서 이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삼국시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농업을 이제 좀 보여. 이거 하기 전에 기출 관련된 부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기출 관련된 부분. 자, 몇 페이지 펴시냐면 그 1076페이지 펴보세요. 1076페이지가 아니라 25페이지. 자, 25페이지 보면 7번 문제 보면 밀출진 대사활동 근거지가 9세기 초에 부상한 경제적 요인을 두 가지만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그 대사는 그 어떤 역할을 했냐? 이때 대사는 누구죠? 장보고죠. 장보고의 대사는 이제 그 신뢰가 없었던 간직이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불려달라 해갖고 불려준 건데, 자, 중국과 일본 간의 중개무역을 중심지었고요. 지방세력과 군소해상세력의 통제가 가능하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기본 내용을 좀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의 농업 부분을 이제 보면, 이게 이전에 한번 그 2차인가요? 아니, 논술형 문제 때 나왔죠? 14년 논술형 그 관련돼갖고, 그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의 농업기술 관련된 부분들이 나왔죠? 자, 그 내용들을 이제 보기 전에 한번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제 좀 살펴보기 위해서 금성교과서 잠깐 펴볼게요. 금성 50페이지. 자, 거기 이제 50페이지에 보면 그 농업과 수공업 발달 부분이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삼국은 국가재정을 충실히 하고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농업과 수공업 발전에 힘을 기울였다. 먼저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철제 농기구를 널리 보급하고 우경을 장려하였다. 저수지를 만들고 제방을 쌓아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는 한편 황무지 개간을 장려하였다. 이와 더불어 순장을 금지하고 유랑민을 정착시켜 농업 노동력을 확보하였다. 수공업 발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대외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수한 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각국은 품질 좋은 철강석과 뛰어난 기술자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귀족들의 사치로 화려한 비단이나 장신구가 유행하면서 이를 생산하는 수공업도 크게 발달하였다. 당시의 성곽이나 무덤에서 출토되는 각종 무기와 장신구는 이러한 수공업 발달 모습을 잘 보여준다. 예. 그 다음에 또 읽어볼 게 뭐냐면, 리베드 교과서 49페이지 펴보죠.
아, 잠깐만. 리베르 교과서를 제가 잘못 찾았네? 아, 이거는 그 밑에 건가? 아닌데? 아, 아니네. 페이지 밑에. 리베르 교과서, 아, 제가 잘못 펴놨네. 리베르? 네, 거기 보면 이제 49페이지에 보면 밑에 부분이 있죠. 밑에. 그래갖고 이제 거기 그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하나, 둘, 세 번째 단락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기존과 세 번째 단락이요. 농민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경작하거나 부유한 자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였다. 농민의 토지는 대체로 척박하였다. 퇴비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당시에는 대부분의 토지에서 계속 농사를 짓지 못하고 1년 또는 수년 동안 묵혀두어야 하였다. 농기구의 경우 주로 돌이나 나무로 만든 것을 사용하다가 4, 5세기경에 철제 농기구가 농민에게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6세기에 이르러 장기, 호미, 괭이 등 철제 농기구가 널리 사용되었고 더불어 우경도 확대되었다. 농민은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간을 통해 경작치를 늘려서 농업 생산성을 높였다. 하지만 자연재해를 당하거나 고리대를 갚지 못할 때는 노비, 유랑민, 도적이 되기도 하였다. 자, 그러면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농업 부분을 이제 볼게요. 자, 삼국시대 그 통일신라 농업 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이제 읽은 것처럼 철기 생산을 통해 농업 생산을 증대로 개별 농가 집단으로 성장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공동 경작이었죠. 근데 이제 철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개별 경작이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일본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철기 생산이 보급되면서 철제 농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공동 경작에서 개별 경작에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이제 경제적 풀을 축적할 해서 신분 상승을 했고, 또 이제 경제가 발달하면 그 경제적 발달을 바탕으로 해서 신분 상승한 사람도 있지만 또 몰락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계층 분화가 또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 돼요. 자, 농업기술 발달 측면을 볼게요. 고구려 일찍부터 쟁기가리가 이제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의 지형과 풍토에 맞는 보습을 사용했다. 예. 보습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밑에 쟁기 밑에 달려있는 낫을 말하는 거죠. 예. 근데 보습 관련된 부분들은 그 고구려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객지에서도 보여요. 예. 자, 4, 5세기 때 발전하여 수해시설을 만들고 벽골들을 만들죠. 그 다음에 철제 농기구를 개량하여 논농사를 발전시키고요. 그 다음에 신라는 5, 6세기경 서울 경작하여 우경이 시작됐다. 우경이라는 것은 지형학 때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신라만 우경을 했겠어요? 고구려 백제도 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신라에 관련된 기사만 나와서 이렇게 적어놨지만 실제로 학자들은 고구려 백제가 더 빨리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경이 가능하다는 것은 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경, 깊이 관리도 가능하다는 거죠. 깊게 파면 어떤 효율성이 있냐면 지역을 쉽게 보존할 수 있어. 땅 밑에 있는 그 지역을 복구시킴으로써 뭐냐면 지역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수시시설 발달로 이제 보리보다는 쌀이 더 많이 행해졌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아직까지는 연작상경은 되지 못했어요. 후경목법을 주도했죠. 1년 동안 또 수년 동안 후경을 했는데, 후경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퇴비를 만들어서 지역을 복귀시키는 그런 기술은 아직까지 심각다. 연작상경이 가능한 것은 이제 고종 후기 때 가능한 거고 조선 때 일반화됐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주로 뭐냐면 퇴비를 비료를 만드는 방법은 되게 원시적이었어요.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하경수노라고 아세요? 불을 지르고 들판에 불을 지르고 물을 대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우리가 평야지역에 농사를 지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평야지역보다는 주로 어디에 지었냐면 구릉지대에 많이 지었어. 예. 구릉지대에 왜 많이 지었냐? 일단 예전에 말한 것처럼 자연관계가 편하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들판이 많다 보니까 불을 지르고 거기에 재를 이용했고 지적을 이제 보충시키는 방법이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 원시적인 시내수만 있었다는 거.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 기술 발달의 필요성을 못 느꼈죠. 아직까지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실법이 발달되고 연작상경이 가능한 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요. 인구가 언제 많아지게 되냐면
고려 침공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때 이 인구가 증가돼요. 고려 후기 때 그때 이제 많은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 농업 생산을 발전시키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이제 식이법이나 연작상경 이런 것도 이제 행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철제 농기가 보급되면서 뭐 쟁기, 호미, 갱이, 그 다음 고스, 따비, 낙, 산날, 가래, 세스락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노동력 절감과 1인당 경지 명적을 확대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고대문화의 성격 볼게요. 고대문화 성격. 자, 이 고대문화의 성격 부분은 이제 그냥 고등학교 단계에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구려의 문화는 외래 문화의 비판적 수용이다. 왜냐하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회과 항상 접했기 때문에 중국의 문화를 일찍부터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문화를 많이 수용하다 보면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분석을 하고 비판하죠.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이렇게 수용을 하고 했는데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리고 폐기와 정령이 넘치고요. 백제 문화는 이제 기족적인 성격, 우화 서현미. 특히 그 백제도 중국 문화를 수용했는데 이때 중국 문화는 기족적인 풍토인 남족의 문화죠. 예. 근데 신라인데 신라는 여기 소박하다고 하는데 많이 소박한 것이 천박한 거야. 원시적이고. 예. 그래서 신라는 이 촬영상 소백산맥 이나무 있잖아. 지금도 이제 좀 폐쇄적이잖아. 그러니까 중국과의 문화 교류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소박하다. 그러니까 원시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6세기 때 당황성을 통해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니까 갑자기 이게 좋아 보인 거야. 이제 완전히 밑바닥에서 이제 천황 문화를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뭐예요? 아주 상위 문화를 수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금방 수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비판적으로 막 수용한 거야. 그래서 백제와 고구려는 나름대로 명령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중국 문화를 수용할 때도 좀 주체적으로 수용했는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냥 좋다고 그냥 수용을 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나중에 훈효십조의 비판 기사가 나와요. 우리 당통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주체적으로 선택해서 받아들여라. 예. 불필구동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에는 6세기와 그 다음에 나당동맹을 맺으면서 중국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있고 조화미도 많이 조화미지 나중에 고구려 백제 문화를 약간 융합했다 그런 말로 이제 표현한 거야. 예. 근데 쓸 때는 뭐 원시적으로 정확하다 이런 말보다는 소박미와 조화미 이런 말들은 이제 좋게 써줘야죠. 자, 그 다음에 불교 사상을 보죠. 예, 불교 사상. 이 불교와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문화사 나오면 거의 불교예요. 예전에는 뭐 유물유적이나 뭐 이런 것들 좀 나왔는데 요거보다는 이제 불교 쪽으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주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불교를 상당히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불교사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교과서에도 잘 나와 있지만 거기 권해드리고 싶은 책은 뭐냐면 구특강 있죠. 예, 한국사 구특강. 그거 좀 잘 나왔어요. 근데 이 구특강도 좀 읽다 보면 어려운 말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쩔쩔매지 마시고 그거 이해하려면 어디 갖고 저대 들어가야 돼.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 써놓고 자기도 이해해갖고 쓴 것도 아니야. 자기도 어디 발췌해갖고 썼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냥 이해 못할 것은 그냥 넘어가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예. 시험에 나올 부분들만. 자, 그러면 이제 그 불교가 들어가기 전에 개관 차원에서 한번 교과서 읽어볼게요. 자, 금성교과서 73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보면 73페이지에는 이 74페이지에 불교의 전례와 수용, 이렇게 부분이 있고, 이제 신라와 삼국통일 초기 불교 있는데, 불교 전례 수용에도 이제 보면요, 고구려 때는 소신왕 때 전진을 통해서 불교를 수용했고요, 백제는 침륜왕 때 동지에서 불교를 받아들였고, 신라는 5세기 초에 고구려를 통해서 불교를 전례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공인된 건 언제 때죠? 한참 후대인 진흥왕 때, 법부왕 때죠. 예. 그런데 불교가 전례된 무렵에 신라는 중앙집권체제를 갖추지 못했고 왕이
육부의 귀족과 함께 천성적 사상을 바탕 나라를 통치했다는 거. 그러니까 왕하고 육부의 귀족이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불교 수용할 경우에는 귀족들이 자신의 천성적 사상이 약화되고, 그 다음에 또 각 귀족들은 또 예전엔 뭐와 연결되냐면 재정일치적인 성격이 띠고 있어서 정치도 했지만 또 뭐도 했어요. 제사장 역할도 같이 했어.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제사장의 역할이 어떻게 돼요? 약화되죠. 그 불교는 이제 수용하면 당연히 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신라 같은 경우에 되게 불교 수용에 대해서 귀족들이 반발이 많았어.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고, 특히 이제 신라는 그 좀 사회체제가 낙후됐기 때문에 이 불교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행정조직이나 정치조직으로 이용을 하려고 했거든요. 이데올로기를 내세우고, 물론 백제와 고구려 그런 측면이 있긴 있지만 신라가 더 강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신라의 불교는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토착 종교하고 되게 융합이 되게 강해. 토착세였고 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중앙집권 강화와 그 다음에 그게 이걸 동원해서 이제 중앙집권 강화를 확립을 했다는 거. 자, 그러면 불교만 이렇게 들어오면 불교만 들어왔겠어요? 종교만 들어와요? 그게 아니죠. 종교와 함께 의학, 건축, 음악도 같이 들어오죠. 왜냐하면 불당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불교와 관련된 음악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학도 같이 들죠. 예. 그래가지고 다양한 선진 문화도 받아들인다. 이거는 불교뿐만 아니라 되게 종교가 들어오면 종교와 같이 모두 같이 들어오면 건축이나 기술, 그다음 의학 기술 이런 것도 같이 들어와. 그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점점 정통사상과 신앙은 그 점차 불교로 대체하고 병을 치료하거나 복을 비는 무당의 역할도 누가 하죠? 승려가 하죠. 예. 근데 이거는 그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마찬가지야. 기독교도 그 점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먼저 내세웠던 게 뭐예요? 의료사업이죠? 사람들이 왜냐면 그 믿으라고 하면 믿겠어요? 뭔가 좀 기적적인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의료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면서 이게 이제 예전에는 점술가가 했던 것들이 의사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의사는 주로 뭘 믿어요? 기독교를 믿죠. 예. 기독교 전파 과정도 비슷해요. 기독교 전파할 때 의술뿐만 아니라 모두 같이 들어왔어. 뭐 문화라든지 건축 양식이라든지 다 도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어떤 종교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 종교뿐만 아니라 같은 문화도 들어온 거야. 그리고 종교를 받아들였다는 건 그 사회가 어느 정도 성숙해야지 받아들인 거지, 성숙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한 거야. 그만큼 불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사회,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 성숙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주로 이제 삼국이나 불교를 받아들일 때 그 고구려 백제는 좀 보편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여. 그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걸 하죠. 그리고 불교와 뭐의 성격이 강하냐면 토착적인 신앙과 융합이 강해.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고요. 그 뒷부분에는 이제 원효하고 의상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요 부분은요. 자, 74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예. 74. 예. 삼국과 통일신라 초기의 불교. 삼국의 불교 발달 양상은 나라마다 조금씩 달랐다. 중앙집권 체제를 일찍 확립한 고구려와 백제는 주로 보편적 신앙과 사상이라는 측면에서 불교를 받아들였다. 두 나라 모두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불교 신앙을 널리 유행하였고 교리도 깊이 연구하였다. 고구려의 승랑과 해관 등은 삼론학을 깊이 연구하였고 백제의 겸익은 인도에까지 가서 불교 계율을 공부하고 돌아왔다. 반면 중앙집권 체제를 뒤늦게 확립한 신라는 불교의 권위를 빌어 왕권 강화를 꾀하였다. 왕을 부처와 동일시하고 나라 전체를 불국토로 만들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불교가 세속적 성격을 강하게 띠자 불교 본연의 모습을 되찾자는 주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많은 승려들이 불교 대중화 운동을 펼친 결과 중생을 극락정토로 이끄는 아미타 신앙과 현세에서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 신앙이 크게 유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불교 사상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다. 원효는 많은 불교 서적을 읽고 대승기 신론소 등 방대한 저수를 남겼다. 그는 모든 것은 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 사상을 제시하여 동아시아 불교계의 철학적 대립 문제를 해결하고 신문 화쟁론을 지어
여러 종파의 사상적 대립을 종식시켰다. 당에 유학하였던 의상은 화엄 일승 법계도를 저술하여 화엄 사상을 정립하였다. 그는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으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강조하였는데 삼국 통일에 따른 다양한 갈등을 치유할 사상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많은 제자를 양성하여 교단을 형성하고 각지의 사찰을 세워 불교 문화의 폭을 확대하였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중국과 인도에 들어온 그 불교를 우리나라 더 연구해서 오히려 중국과 인도 역수출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 밑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이 들어갈게요. 자,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우리는 신앙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원시 종교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부족들이 저마다 신을 오셔서 시조신 숭배라든지 샤머니즘, 천신신앙, 해신, 산신수학, 숭배, 점술도 유행했어요. 근데 이제 불교가 확대됐던 것은 뭐냐면, 수요가 확대됐던 건 뭐냐면, 삼국의 여러 부족들을 점령하고 하면서 이 부족들을 초월할 수 있는 초부족적인 뭔가가 필요한 거야. 좀 더 보편적인. 그리고 이런 보편적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집권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뭐냐면 왕실 중심으로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권위를 유지했냐면 왕이 하늘의 아들이다, 천손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했어. 근데 사람들이 지혜가 발달되면서 그건 거짓말인지 안 믿어요. 그럼 좀 색다른 거짓말이 필요하겠죠. 추상적이고 좀 더 약간 보편적인 그런 새로운 거짓말을 발굴하다 보니까 부처가 딱딱 맞는 거야. 그래서 왕족벌 사상이라는 것이죠. 왕이 뭐죠? 부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좀 귀족들 있죠. 물론 귀족들이 처음 받았을 때 이제 신라 귀족들은 이제 반발이 좀 많았어요. 근데 받아보니까 수령보다 좀 편리한 게 많아. 왜냐면 윤회설이나 이런 걸 업소를 통해서 뭐예요? 귀족 중심의 신분제 질서들 뭐죠? 합리화시키죠. 그런 측면이 있다. 물론 이제 이 원시의 불교는 그 업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업이 있더라도 이걸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중국에 들어오면서 이게 업이라는 거, 업에서 태어난 이제 정생의 업이 현세에서는 그대로 가는 거야. 이게 이제 일종의 신주교적 논리로 이게 변질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업이나 윤회를 통해서 이런 만약 인간의 불평등을 뭐냐면 합리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기능과 역할을 보면 왕권을 강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계급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사회 보수를 해소하죠. 개인의 문제, 개인의 어떤 뭐냐면 계급사의 문제를 뭘 통해서 업과 윤회를 통해서 완화시키는 거야.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천한지에 태어났다. 그러면 어떤 그 신분사의 어떤 투쟁이나 이런 것들은 무마시킬 수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보통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 불교뿐만 아니라 불교와 관련된 문화도 같이 들어오죠. 그래서 고대 문화의 어떤 그 방식을 고대 문화 볼 때 크게 공헌했다. 특히 이제 불교와 함께 무슨 문화도 들어와요? 중국과 서양 문화도 들어오죠. 천문학, 뭐 불상 만드는 기술, 그 다음에 의학 관련된 기술 등등등. 예. 자, 그 다음에 철학적, 합리적 사유가 가능하다. 이제는 예전에는 좀 유치하게 구체적인 사고만 했는데, 직물적 사고만 했는데, 불교는 보편적이고 철학적인 사유가 들어오면서 좀 더 고차원적인 사유 방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삼국전쟁 와중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인간의 불합리성, 참혹한 그런 전쟁 후유증 이런 것들을 불교의 논리를 통해서 좀 고차원적으로 해석하고 이해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불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불교가 들어오면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지배 이데올로기가 이제 뭘로 바뀌어요? 무속신앙에서 불교 교체하는 거예요. 이거 좀 적어놓으세요. 지배 이데올로기가 무속신앙에서 뭘로 교체했다? 불교로 교체가 돼. 그리고 자연과 신중심에서 무슨 중심으로 바뀌죠?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불교가 도입하면 그 특징이 뭐냐면 무덤 규모가 어떻게 돼요? 적어져.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래요. 예전에는 무덤 규모가 되게 컸거든요.
근데 이제 무덤으로 줄어들죠. 그러면 모순 사상 때문에 계세 사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윤회 사상이니까 무덤하고 이제 상관없죠. 저 세상이라는 것이 계속 도니까 저 세상이 지금 그때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백성들이 동원하는 것을 상당히 자제를 하고, 그 다음에 순장도 없어지죠. 순장 없어진 이유가 농업 노동력을 아끼는 측면도 있겠지만, 사상적 불교가 도입되면서 불교적인 어떤 그 세계관, 그 사업을 많이 죽이면 어떻게 돼요? 업을 못 쌓게 되는 거죠. 잘못 쌓잖아요. 그러면 다음 세계에 어떻게 돼요? 못된 지로 태어나죠. 나쁜 지로. 그러니까 지배층도 이제 순장을 금하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지배이도이가 이제 무속신앙에서 불교를 교체했다고 보면 대표적인 이제 선화 형태가 뭐냐면 김유신과 청간녀와 관련된 내용이죠. 예, 청간녀는 여러분 알다시피 김유신 사랑했던 여인이야. 그래서 이제 자주 놀다가 그 뭐냐면 청간녀 집에 가니까 말이 그 자리에서 이제 막 복을 베가지고 다시 돌아왔다는 그 일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 조선시대 때는 청간녀를 그 기생으로 얘기했어. 기생. 그래서 기생으로 이제 있는데 그 유물 유적을 보니까 청간사라는 신간이 발견된 거야. 이것도 사자는 그 사자가 아니라 그 뭐냐면 무당의 이제 제사 지내는 곳이죠. 그래갖고 이 청간녀라는 사람이 그 기생이 아니라 여기 예전에 여자 사제, 여자 무당, 그러니까 사제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자 사제였다. 그래갖고 이 여자 사제는 예전에 지가 높았지만 김유신 때는 이제 불교가 일반화되면서 이제 지가 낮아졌고, 그의 어머니가 이제 보기에는 김유신이 청간녀가 가서 놀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김유신이 청간녀 집으로 가는 말을 목을 잘랐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때 이제 그 뭐냐면 지배 이데올로기가 무속신앙에서 어디로 바뀌었다? 불교 바뀌어지면서 청간녀의 지위가 훨씬 더 아래로 내려갔다.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하여튼 이런 내용들 보고요. 그 다음에 각국의 불교 수용 시기를 보자. 자, 거기에 보면 이제 나라가 있는데 고구려는 수용 시기가 이제 소순위 왕대야. 언제 때? 전진의 순도. 순도에서 이제 있는데 요 순도는 그 고구려에도 전파했지만 신라에도 불교를 전파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참 후에 80년인가 100년 후에. 그러니까 동일 인물이라고 보진 않아요. 예, 동일한 인물 보지 않고 전진하우스 불교 수용했던 이유는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나라였죠? 전현이라는 나라 있었죠. 전현하고 고구려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 근데 전현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전진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진하고 사이는 좋아. 그러다 이제 또 전진이 멸망하고 나서 후현은 또 나오죠. 그래서 후현하고 또 갈등이 일어나고, 하여튼 이런 그 전진으로부터 이제 불교를 수용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백제인데, 백제는 이제 동진의 남경의 불교를 수용했죠. 마라나타. 그래갖고 이제 신라 원년에 이제 했다는데 이 사람은 딱 2년 살았어요. 딱 한 일이 뭐냐면 불교를 공인한 거야. 그것밖에 없어. 딱 짤막하게 살다가 그냥 간 거야. 2년 살다가. 그 다음에 신라를 보면 신라는 불교 공인하기 이전부터 수용했다고 보고 있어요. 기록상에는 이제 눌지왕 41년에 고구려 묵호자가 와서 이렇게 했다는데 그 일성군 선사의 모의 집에 숨어 있다가 그 왕실을 치료해줬다. 그 후에는 없어졌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을 볼 때는 늘지왕 정도 전후해갖고 수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묵호자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묵자는 검을 묵자죠. 호자는 오랑캐 호자야. 그러니까 얼굴 색깔이 검은틱틱한 오랑캐라는 뜻이야. 이거는 누굴 뜻하냐면 오늘 동남아시아 계통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이게 공인을 한 건 좀 허대죠. 왜냐면 이 중간 사이에 누가 반발했냐면 귀족들이 반발한 거야. 그 아까 얘기했지만 신라의 귀족들은 왕과 거의 동급이었고, 그 다음에 재정일치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제사장 역할도 해요. 근데 왕이 이렇게 그 불교를 수입하면 자신의 제사장 역할이 어떻게 돼요? 지위가 상실되고, 그 다음에 왕과 더불어 난 천성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지역 동안 어떻게 없어지는 거죠. 왕주포의 사상에 밀리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반대를 했는데 법호왕이 이제 율령을 공포하고 나서 2차돈과 짰죠. 그래갖고 2차돈 순교를 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법화 2차도 순교를 받다고 해가지고 그 뭐냐면 공인하게 돼요. 그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뭐 이것까지 뭐 각자 읽어보세요. 찾아봐서. 예. 하여튼 2차전 순교를 계기로 해가지고 법후왕이 때 공인됐다. 그래서 요거 이제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차전 순교는 그 불교 공인은 또 뭐와 관련되냐면 율령과 관련돼 있어요. 율령하고 불법 수용은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왜냐면 불법을 바탕으로 해서 율령을 수용한 거죠. 원래 율령은 유교에서 나왔잖아요. 유교나 법가라. 근데 이제 그 아직까지는 유교와 법가의 논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 그런 상태에서 그 전 단계에 뭐가 필요하죠? 불법이 중요하죠. 불법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나서 그 틀 안에 율령을 수용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유교나 법가의 논리를 이해하는 단계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불법의 그 논리는 불교의 그 불법의 논리는 그 역교론에 보면 뭐가 비슷하냐면 대본 지식, 내러티브.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데 그걸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가도기도 내러티브 대본 지식 역할을 한 게 불법이다 보시면 돼요.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삼법불교의 이제 전반적 특징을 이제 볼게요. 이건 전반적 특징인데 왕실이 주도를 했고요. 물론 이제 백제처럼 귀족이 좀 주도한 것도 있긴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지배층 중심의 국가적 불교다. 그 호국불교적 성격을 띠고 있자. 호국불교는 뭐예요? 부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계율종. 이때 계율종은 이제 그 율종이라고 해요. 백제는 율종이라고 하고 신라에서는 계율종이라고 하는 건데 거의 비슷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율종을 되게 강조했어요. 왜 율종을 강조했냐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율법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율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아직까지 유교나 뭐 법가의 논리 같은 건 이해를 못하니까 먼저 친숙한 뭘 바탕으로 깔고 들어온 거야. 불교 논리를 깔고 드는데 불교 논리 중에 불법을 강조하는 논리가 어디에 잘 반영되냐? 계율종에 반영돼. 계율종은 교단의 그 승려들이나 이런 사람들 뭐냐면 규율을 관련된 건데 이것이 교단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도 뭐예요? 확대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계율종, 율종을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진흥왕 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실시한 게 뭐죠? 인화경을 읽으면서 나라의 어떤 그 안위 이런 것들 비는 이게 뭐죠? 백자간이죠. 이 백자간에 관련된 내용이 그 호국불교의 대표적인 이제 내용들인데요. 자, 그 관련된 내용들을 기출 근거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1078페이지 펴보세요. 1078페이지 주 159번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백자강의가 처음 개설된 것은 진흥왕 12년이었다. 이때 진흥왕은 고구려에서 귀화한 회량법사를 승통으로 삼고 백자강의와 팔관회의 법회를 처음 마련하였다. 잘 알려져 있듯이 진흥왕은 신라가 영토를 크게 확대하고 거기에 사는 만인을 신라인으로 적극 호서 편제하였던 정복군주였다. 또 불교에서 이상군주로 일컫는 전륜성왕임을 자처하여 불교를 통해 국왕의 신성한 권위를 강조하려 하기도 하였다. 이런 진흥왕이 고구려 해량법사의 귀화를 받아들이고 호국법회인 백자강의를 처음 개최한 것은 자신이 부처의 뜻에 따라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존재임을 안팎에 과시하기 위해서였다. 예, 그래서 그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항룡사 구충국탑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항룡사 구충국탑은 각각의 층마다 국가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제 그 국가들의 침입을 막는다는 의미도 있죠. 그리고 각 국가들이 신라에 복속돼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걸 통치할 거다. 아니면 그들에게 영향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보면 뭐 일본, 중화, 뭐 말갈, 당국, 여적, 예매 뭐 이런 나라도 있어요. 각 층마다. 예. 자, 그래서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각국의 이제 불교 특징과 수용 과정을 이제 볼게요. 자, 고구려 같은 게 제일 선진적이에요. 예. 거의 중국의 불교 발달 단계 거의 일치하거든요. 중국의 발달 단계는 중국사에서 할 때 또 얘기하겠지만 초창기 때는 무슨 불교예요?
격의불교야. 격의불교라는 것은 그 아직 불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틀이 없으니까 노장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불교를 받아들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 공이라는 개념을 노장의 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그런 방식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진남북조 시대 때 불교 형태인데, 이때 불교는 중국에서 이제 인도의 오리지널 불교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서역이나 인도에 직접 가서 불법을 구하거나 아니면 서역이나 인도 승려들이 중국에 가서 그 인도 불교를 이제 널리 확산시키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있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수당시대 넘어오는 건데, 이때 당시에는 불교를, 인도 불교를 바탕으로 해서 중국적 불교가 나타나죠. 중국의 어떤 불교 사상을 적극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중국의 어떤 정통적인 사상을, 꽉 결합시키는 그런 불교가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불교가 이제 선정이나 정토정, 그런 불교들이죠. 예. 자, 그런데 이런 불교 발달 단계가 고구려에서도 시차를 약간씩만 두고 그때 도입된다는 거죠. 초기 때는 아까 말했던 중국과 마찬가지로 그 격의불교죠. 격의불교. 그 다음 두 번째는 인도식 불교인 삼론종. 네, 삼론종은 이제 그 중간학파와 관련돼 있고 삼론종 유식학파와 관련돼 있어요. 나중에 뒤에 좀 얘기할 텐데, 그 다음 후기 때는 이제 중국식 불교였던 천태종. 그 다음 열반종이 소개됐죠. 열반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하고 관련돼 있냐면, 그 당시 영계소문이 그 도교 중심 정책을 펼쳤어요. 이 도교 중심 정책을 왜 펼쳤냐면, 불교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교 세력이 그에 반발해가지고 뭘 제시했냐면 열반종을 제시했어. 예. 보통은 나중에 신라 망명하지만 하여튼 이건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다. 자, 하여튼 이런 그것들이 고구려의 그런 그 불교 발전 단계가 백제와 신라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고구려의 그 불교는 제일 선진적이고요. 북조와 남조 불교를 다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그 서양권의 문화를 통해서 제일 모방적인 미식적 성격을 면했다는 거. 주체적으로 상당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볼 때 정치적 성격보다는 종교 그 자체에서 최대한 받아들였다는 게 좀 강하다.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백제를 보죠. 고구려는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왕을 중심으로 받아들인 반면에, 이 백제는 특이하게 그 왕실보다는 귀족층에서 주로 불교를 수용했죠. 그 다음에 불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남조죠. 남조에서 불교를 받아들일 때 그 귀족 중심의 불교를 받아들이고요. 그러면 불교만 왔겠어요? 뭐도 같이 왔죠? 남조의 중국의 선진 문화 이런 것도 같이 왔죠. 그 다음에 보통 그 신라 같은 경우는 왕법과 불법 중에 불법이 왕법에 종속되죠. 네. 근데 여기는 불법의 독립성을 좀 강조해요. 물론 상대적인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율종이 성행했다. 율종은 뭐하고 비슷하죠? 율종은 계율종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기 뭐 계율종 이렇게 적었는데 율종이나 계율종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율종하고 관련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겸익이죠. 네. 이 겸익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이 사람은 이제 그 성황 때 그 뭐냐면 겸익이 인도에서 이제 구급한다고 인도에서 이제 가서 구급하고 나서 불교를 가지고 와요. 그때 이제 인도 승려도 같이 오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인도 불교를 직접 받아들여. 그래서 예전엔 중국을 통해서 그 인도 불교를 받아들였잖아요. 그게 아니라 겸익이라는 사람은 인도에 가서 직접 불교를 가지고 와가지고 범어의 불경을 직접 한역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역 불경을 직접 이중 불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중 번역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제 범어 불경을 그 한역을 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그 뭐냐면 계율종과 관련된 사람이 겸임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5부율 가운데 4부율을 따라서 이제 계율을 형님을 계율종을 이제 세웠다고 그래요. 자, 그 신라를 보죠. 신라는 제일 낙후됐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요.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그 다음에 기존의 무속신앙이가 스탑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적자면 그 불교 수용할 때 귀족들이 되게 반발이 많았다는 거. 예.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무당과 같은 제사장 이상에 벗어나지 못했던 신라 왕들은 불교를 수용해서 예국주의, 왕권 강화,
특히 미신적 성격이 되게 강하다. 자, 이런 측면이 고구려와 불교와 고구려 백제 불교 대조를 이루는 측면이 있죠.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불교와 토속 신학을 습합했다. 이 습합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다른 학설이나 교리를 절충을 했다라는 말이거든요. 사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충이라는 것은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화학적인 결합이 돼서 한 몸통이가 되는 거야.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기계적 결합이 아니라 화학적인 어떤 결합과 같이 한 유기적인 어떤 유기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거야. 이걸 습합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일본하고 비슷하죠. 일본도 불교를 수행할 때 뭐와 결합됐죠? 뭐와 습합했어요? 신불 습합이라고 해요. 신도와 습합을 했죠. 예. 그래서 그 모습이 이제 신라에서도 보여요. 자, 그 제 내용을 보면요. 그 이제 책에서 읽은 것처럼 예전에 무의 기능, 그러니까 무당이 했던 기능, 제사장이 했던 기능을 누가 담당했죠? 승려가 담당해. 승려가. 그래갖고 이제 승려가 백제관하나 팔관을 주관해서 이제 그 국가의 안위를 빌고요. 그 다음에 주가 대신에, 주술가 대신에 한가를 짓고, 주술적 기능을 담당하죠. 그 다음 중이라는 명칭은 예전에 무라는 것에 나온 거라고 보여. 그래갖고 이제 무라는 말이 나중에 용하고 비슷하거든요. 용. 그 용이 옹이 되고, 옹이 중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언어학상. 그래서 그 무라는 말이 이제 차차와 혼충이라는 말에서 파생되고, 이게 중이라는 말에 어원이 됐다. 이런 걸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와 달리 여왕이 즉위했죠. 이게 이제 그 토속신앙과 불교는 이제 습합했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왜 여왕이 즉위했냐? 자, 그 당시 이제 그 제사장들은, 무속신앙의 제사장은 남자가 많겠어요? 여자가 많겠어요?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많아. 왜냐면 여자들이 감정적이고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는 게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 같은 게 그 보면 시외권하는지 이호 같은 그 재정일치 국가의 그 왕들은 여왕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청관녀 같이 여 제사장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관념들이 어디에 투사됐다? 왕을 올려가는데 투사된 거죠. 그리고 그 왕을 물론 무당 무속신앙을 내세우지 않지만 그런 거 개념들이 투사됐고, 그리고 여왕이 여제사장의 위치에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여제사장이 계속 그 위치에 계속 그 존재했기 때문에 여왕이 쉽게 왕이가 될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불법을 바탕으로 통치한다. 진동여왕과 선동여왕도 불명이잖아요. 그런 개념도 무당 예전에 그 무당을 했던 여제사장의 이미지와 상당히 겹치죠. 예. 그래갖고 신라는 그렇게 이런 측면이 올 때는 그 무당하고 불교가 서로 겹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륜사항을 보자. 요거 밑에 있는 본지수적사상을 좀 볼게요. 자, 본지수적사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부처의 모습이 뭘로 띄는 거야? 토속신의 모습을 띄는 거죠. 예, 이것인데 본지는 그 부처고 수적은 토속신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본지수적사상은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있어.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부처가 토속신의 모습을 띠는 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토속신이 뭐의 모습을 띠는 거예요? 부처의 모습을 띠는 거야. 네, 거꾸로요. 그래서 그 본지수적사상 일본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좀 반대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불법토속은 뭐냐 하면 신라가 원래부터 불교와 인연이 깊은 나라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전불시대의 7가람지설을 주장하죠. 그래서 전불시대라는 것은 이제 7가람지설은 뭐냐? 전불시대가 뭐예요? 부처가 예전 전생시대에 있죠. 부처가 전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처의 석가모니의 전생이 이때 신라에 한번 왔고 신라에 일곱 번에 왔던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신라가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이 자리에 7곳에 사천을 세워요. 왜냐면 이거는 불초와 인연이 깊은 땅이기 때문에. 근데 실상을 따져보면
요 7군데 그 땅은 되게 어떤 땅들이냐면 사찰에서 해진 그것은 예전에 무속신앙이 상당히 중요시한 신성지야. 그걸 이제 뭘로 바꿔친 거예요? 전몰시대의 실가람지로 이렇게 바꿔치면서 거기에 사찰을 세운 거죠. 이것은 뭐가 결합되는 걸 볼 수 있죠? 무속신앙하고 불교가 결합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전륜서왕의 그 내용을 보면요. 전륜서왕을 보면 그 신라는 또 전륜서왕 개념을 강조했는데, 물론 이제 이 전륜서왕의 개념은 그 진흥왕뿐만 아니라 백제 서왕도 강조했어요. 네. 전륜서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보통 이제 그 석가모니가 죽고 나서 다음 부처가 누구죠? 미륵불이죠. 미륵불. 미륵불이 내려오기 전에 그 먼저 누굴 파견하냐면 전륜서왕을 파견한다는 거야. 그래서 전륜서왕이 이제 미륵불이 오는 그 내려오기 전에 그 사전이 와서 일종의 정지작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전륜서왕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도의 누구죠? 아소카왕이죠. 이 아소카왕이 전륜서왕의 이념을 받아들였어요. 불법, 다른 말을 위한 통치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 부족들과 민족들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융합하고 보편적 논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정복전쟁 와중이었던 백제와 신라도 그게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여러 부족들을 통치하는데 자신을 뭘로 치장한 거죠? 전륜서왕으로 치장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진흥하고 성왕도 이런 전륜서왕 개념을 되게 강조했는데, 성왕은 그냥 별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진흥왕만 좀 기록이 많이 남아있죠. 자, 그럼 내용을 보면요. 그 구체 내용을 이제 써본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 아들을 이름을 지었죠. 뭐와 뭘로? 동률과 사륜으로. 그래서 큰 아들 이름은 동률, 작은 아들 이름은 사륜.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전륜서왕의 이름을 동률 성화에 따라서 그 동률과 사륜 이름으로써 이게 이제 불법을 통해서 그 통치한다는 그 이상적인 모습들 나타났고요. 그 사륜은 나중에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진지왕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동률은 일찍 죽고 동률의 아들이 된 게 뭐냐면 진평왕이죠. 예. 그 다음에 한왕도죠. 한왕도. 한왕도는 뭐냐면 그 전륜서왕이 이제 하생할 때 그 함께 하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용화소의 밑에서 성도하여 이 세계를 정하여 이상적인 불국들을 건설하는데 미륵불의 하신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전륜서왕이 올 때 한왕도 같이 오는데 이들 누구로 이제 생각하냐면 미륵불의 하신이라고 생각. 하신이란 말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예요? 아바타죠. 본 모습을 숨기고 다른 분신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그 인도에 보면 비슈누 신 아시죠? 비슈누 신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이 아바타라는 모습으로 그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다. 전륜서왕 개념이 반영된 것은 아들 동률과 사륜을 멤버하고 한왕도라는 것도 전륜서왕과 관련돼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왕도 좀 얘기하자면 이 한왕도에서 유명한 항도가 무슨 항도죠? 용화항도죠. 용화항도 누가 만들었죠? 김유신. 그것이 향도의 기운이 되는 거야. 향도. 나중에 이제 신라시대, 고려시대 때 불교 단체 중에 향도가 있었죠. 예. 그 향도가 용화항도에서 이제 나왔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불교 왕명도 많이 반영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왕주불사상에 입각해서 그 진종서에 입각해서 23대 법흥왕부터 28대 진덕여왕까지 병명이에요. 병명. 병명은 뭐예요? 부처에서 이제 사자에서 불리는 명이죠. 이름이죠. 이건 시호가 아니라 그 당시에 불렸던 법명이에요. 법명. 예. 근데 삼국사에는 이게 잘못 기록돼 있죠. 시호라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삼국 유사 기록이 맞아요. 거기에 진종사항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요게 진종은 뭐예요? 진짜 뼈다귀다. 진짜 뼈다귀. 그래서 자기는 부처님의 가문과 연결됐다. 부처님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죠? 크샤트리아. 그래서 그 성고는 곧 크샤트리아 가문이다. 이걸 내세우기 위해서 한 건데, 누가 내세웠냐면 진평왕이 내세웠어요. 진평왕이. 진평왕이 이제 동률계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사륜계를 처벌하고, 그리고 자신이 진짜 뼈다귀, 아까 크샤트리아 계통과 연결돼 있다.
그러면서 이런 성불 개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게 진중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석가의 아버지 진평왕을 이제 진동령 그 자기 부인은 석가의 어머니 뭘로 했어요? 자기 부인은 마야 부인, 자기는 백정,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은 그 아우는 국반, 백반,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은 동률, 사륜, 다 불교식으로 봤지. 그 석가모니와 그 다음에 그 전륜성과 관련된 것들을 다 떠다가 이름을 지었잖아요. 자, 이런 거와 또 관련돼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완족불 사상이나 성불개념을 미화시키고요. 그 다음 백제간에는 이제 행했고, 이 백제간은 진흥왕 때 이제 행해진 걸 이제 진평왕도 했고, 그 다음에 그 교단 조직을 마련했는데, 요때 특징이 뭐냐면, 행정 조직과 불교 조직 일체. 그러니까 불교 조직을 통해서 교단을 만들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신라 행정망이 본령 정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대신 뭘로? 불교의 그 뭐냐면, 조직망을 이용했고 하려고 했다.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유럽에서도 보이죠? 중세시대 때 칼대제 아시죠? 칼대제가 자기 정복지마다 막 기독교를 막 교회를 세우잖아. 기독교 정착하고. 왜 세웠겠어요? 다 이유가 있어. 그 교회 조직망을 통해서 행정 조직망을 만들려고. 왜냐면 그 당시에 글자나 문서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카톨릭 사제들이었잖아. 이 사람들이. 자, 유고를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계율종인데 이걸 뭐라고 했죠? 율종이라는 게 신라시 율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계율종이라는 말은 기록에는 없어요. 기록에는 없고 후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갖다 붙인 건데 보통 율종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신라식 그 율종을 계율종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자장인데 자장은 당나라에 들어왔고 이제 들어와서 신라에 성립했다고 보고 있는데 율종은 계율종은 승려에 대해 뭘 강조하죠? 규율을 강조해. 그래서 이제 뭐하고 연결시킬 수 있죠? 율법, 율령하고 이제 관련돼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신라의 불교 중에 규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승려의 근육적인 생활을 되게 강조했다. 그 다음에 성론적인데 성론적은 이제 그 인도의 유식학과 관련돼 있어. 그래서 유식학의 연구에 토대를 마련했다. 그래갖고 있는데 요거와 관련된 내용들, 유식학과 관련된 내용들은 뒤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잠시 여기 유식학은 이제 그 중국에서는 구유식학, 신유식학 이렇게 두 개 나는데 신유식학은 우리나라와 관련돼 있죠. 그 신유식학은 서명학파 관련돼 있는데 그거 이제 관련된 내용은 뒷부분에서 좀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그 요까지 읽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지도서에서 찾아볼게요. 지도 413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삼국의 불교 수용 부분이 있어요. 보이시죠? 413페이지. 자, 이 불교 수용 부분이 있는데 요거 좀 길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못 찾으셨어요? 먼저 찾으신 분이. 네. 삼국의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집권으로 나아가는 시기에 고급 종교로서 수용된 것이 불교였다. 지금까지 왕은 하늘의 아들이라는 신인의 권위를 가지고 통치에 임했으나 사람의 지혜가 발달하면서 왕을 더 이상 신으로 보지 않았다. 이제 왕은 새로운 권위를 필요로 하였고 그 권위를 보장해 준 것이 왕은 곧 부처라는 믿음이었다. 또 불교는 왕족을 혈통상 진종으로 성화시키고 윤회설에 의해서 모든 인간의 불평등을 전생의 업보로 정당화하여 귀족 사회를 유지하는 데 유리한 인생관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몇 가지 요인들이 왕실로 하여금 불교를 받아들이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고구려가 불교를 공인한 소스리왕 때는 이미 고급 유학 교육 기관으로 태학이 성립된 때이므로 다른 나라에 비해 불교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그러나 승란과 같은 고승이 북이 불교의 영향을 받아 중국에서 활약하면서 삼론종이 발전시켰다. 삼론종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시적인 세계는 진리가 아니고 진짜 진리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공이라고 하면서 고차원적으로 진리를 믿게 하는 이론 불교였다. 백제 불교는 남조 불교의 영향을 받아 왕실보다는 귀족층에서 환영하였고 이에 따라 겸익과 같은 고승의 활약으로 개인의 소승적 해탈을 강조하는 계율정이 크게 발달하였다. 백제의 계율정은 일본에 전파되어 큰 영향을 주었다. 유교의 영향력이 미약했던 신라에서는 왕실이 주도하여 불교를 크게 장려하였다. 무당과 같은 제사장의 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신라의 왕들은 불교를 수용하여 애국주의의 수단으로 삼고 왕권 강화에 박차를 가했던 것이다. 특히 법홍항에서 진덕 여왕에 이르기까지 왕의 이름을 불교식으로 붙였는데 이것은 왕실을 석가모니 집안의 환승으로 여겨 왕이 곧 부처다라는 사상을 정당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실제로 진흥왕은 불교의 정법을 퍼뜨린 위대한 종복군주의 전륜성왕으로 여겨지기도 하였고 진평왕은 석가의 부친명인 백정을 왕비는 석가의 모친명인 마야부인을 칭하게 함으로써 진종설을 강하게 나타내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파악을 해두시고요. 좀 쉬었다가 통일신라 불교 부분 할게요.